자, 요거는 이제 금방 보이시잖아요. 헤이그 그림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글쎄요. 약간 상징틱하기도 하고, 이게 뒤를, 우리 그 벨기에에 있는 뒤머러, 상징, 앙소르, 크노프, 뭐 등등. 그렇죠? 약간 냄새가 나는데, 고우라고 이야기하기엔 곤란. 자, 이 사람은 밀밭에 대한 게 농부 밀밭 땅,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종교고 이런 거예요. 밀밭을 대부분 다 아르레에서 그린, 이게 어디 있었냐 하면은, 안트프레펜, 뉘네에 있던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이 사람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고의 그림이라고 조금 곤란한, 리얼리티 앤드 리얼리즘은 아직 자연주의는 그대로 나와 있죠. 초창기 그림이니까. 자, 요건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파리 시절에서 이제 밀밭을 그렸죠. 이 밀밭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레미에 쓰는 밀밭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알을하고도. 어떻든 여기에 이제 종달새가 이렇게 있죠. 이게 함의하는 것 자체는 파리에서 이제 절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떠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보색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고흐의 하늘은 아니잖아요. 어디 하늘이냐? 임프레셔니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더 파랗고 뭔가 붓 스트로크 자체가 아직까지는 얇고 뭔가 보색이 닿았던 그런 강한 보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울트라 마린 색깔도 아니고 그냥 블루 라이크. 자, 이것도 이제 보니까 파리 같다, 그죠? 약간 화려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포인틀리즘에서 굵은 포인틀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임프레셔니즘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88년도에 이제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요때부터 약간 이제 파리의 냄새가 나는데 이 또 옐로 하우스 이제 입주시킨가 봐요. 요때 그림이 배경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감, 조화감을 이루는 게 아르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보면 정경이 있고 중경이 있고 후경이 있어요. 이런 느낌에서 보면 참 그림을 이쁘게 이제 그리기 시작하네. 이제 좀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죠. 이 네덜란드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요. 근데 밀밭도 아직 요래 그래요. 이렇게 컬러 자체가. 그냥 옐로우 컬러는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강한 어떤 그런 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밀밭이 있더라도 보면은 88년도 4월달 요런 시기 4, 5월 아직 6월달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밀밭은 아니에요. 자, 요때 이제 여기에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뒤쪽에 있는 아르의 도시의 냄새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하늘이 스카이가 어떻든 조금 휘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고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발작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그 다른 화가 말이면 항상 파란색, 빨간색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볼펜 같은 걸로 토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딱 가면 그냥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그냥 그 빈 여백지의 어떤 신문지를 깔아놔야 막 적으면서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귀를 잘랐던 그 시절부터 이제 발작이 시작된 거죠. 그때까지 멀쩡해요, 지금. 아주 좋은 사람, 아주 좋은. 단지 이제 담배 좀 많이 피우고 옛날에 파리스는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잘 먹고 해서 뭐 그렇게 외롭기는 하고 그렇지만 나는 옛날에 발자크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그런 거 그러고 뼈속 깊숙하게 어떤 삶의 예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술의 본질의 특징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나는 내 삶하고 같이 가는 농부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국유리하는 것을 구원해주고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멀쩡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림이 아주 좋아요. 아직까지는. 구도도 괜찮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와요. 이 그림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리얼리티 앤드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 그대로 나와요. 내추럴리즘. 물론 생략했는 것은 조금 뒤쪽에 있는 후경에 있는 산이나 아르의 뒤쪽에 있는 산들은 조금 생략이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요. 이거는 처음 보면은 그냥 88년도 초기에 왔을 때 아직 파리의 냄새가
덜 빠졌을 때의 냄새 같은 느낌. 근데 같은 밀밭이에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데라고 저는 자꾸 봐요. 거의 이 사람이 88년도 6월 달에 그린 거예요, 이게. 요거. 이제 그루터기에서 조금 몇 달 있다가 이것도 지금 수확하고 있는 하비스트예요, 하비스트. 근데 여기도 하비스트인데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루터기가. 생전 이런 그림이 그때 처음 나와요. 88년도 6월달.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근데 생레미에 가서, 생레미에서는 발작을 이 사람이 89년도 7월달에서 8월달 5주 동안 주구장창 발작만 해요.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에 한 점도 없어. 근데 그때 보면은 생레미는 도착해서 88년도 7, 8월달 이전에 그렸던 초상화가 자화상 하나도 없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자화상이 하나 있어요. 뭐 들고 빨리 떠들고 굉장히 수척한 얼굴은 황토색 빛이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마탱이 같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전에 정구중상에 발작이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조짐이 있어요. 채석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생레미에서 도착했을 때 이 그림은 굉장히 상징주의로 가는 이미지나 색채나 색을 빼고 파괴하는 작업을 해요. 창조적 파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요거는 뭔가 자기 몸에서 익스프레션, 광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보면 요게 고흐의 근초점입니다. 이게 수확 다 했습니다. 하늘도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잘 정돈돼 있고 잘 조화로워요. 생레미의 밀밭을 보면은 이거 아니구나. 반드시 거기는 들어가는 게 사이프러스가 같이 들어가요. 볼게요. 자, 요거는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조화롭고. 네. 그렇지만 그림에 굉장히 익스프레션은 들어가 있습니다. 힘도 넘치고. 왜냐면 근초더미가 이렇게 막 힘이, 우리 그 근초더미 한번 생각해요. 모네의 근초더미가 얼마나 얌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네는 임프레셔니즘. 이 사람은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뭉크하고 두리를 좋아하는 게 독일에서 브리케, 간딘스키, 야블란스키, 민터,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근데 이거는 같은 비슷한 1890년이에요. 한 1년 있다가 그렸던 근초덤이에요. 누가? 고갱이. 보세요. 세잔 냄새가 나죠. 이 사람은 아직 나요. 근데 원래 나비파가 이 사람이 날고 길 때가 1890년대 이럴 때는 벌써 이미 나비파가 형성이 돼서 자기가 대장이에요, 대장. 이때 좀 있으면 이제 타이트 가려고 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래 그려요. 왜? 고흐한테서 와서 잠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 있는 동안에 나비파 활동을 하면서, 나비파는 189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딱 하고 끝납니다. 왜? 듀프레스 사건에 있어서 야들이 양분으로 구분이 돼버려요. 그 더가하고 이런 쪽으로 붙는 보나라하고 이런 편하고 이쪽 편에서 너무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얘들은 원래 파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파가 아니라 그냥 저것들끼리 모였던 상징주의가 그만큼 유니피케이션이 별로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깨지는 것도 쉬웠단 말이에요. 그냥 모여서 그냥 저것들끼리 있다가 밥 먹고 이런 애들이었지, 상징 자체가 굳이 나중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심볼리즘이라 그러면 나비파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상징주의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면 이거는 너무 디퓨즈해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부터 시작해서 막 이때까지 막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전체 흐름이다라고 로마니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든 공연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레미에서 이제 들어갔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뷰가 딱 정해져 버린다. 고흐가 비 오는 그림을 거의 안 그리잖아요. 우키요에서 나오는 흉내내는 거 딱 하나. 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이. 5월달에 들어가면. 마음도 외롭고 막 이렇잖아요. 어떻든 이때 들어갈 때도 고흐가 굉장히 자기 태호한테 미안해서, 야, 나 알아보니까 100불 달래. 한 달에 100프랑.
100% 아니고 100프랑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 들어갔다. 그럼 나 군대 갈래. 군대 가서 이제 뭐 다른 데로 파견 가면 거기에서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치료라는 것 자체일까 아니면은 무엇일까? 군대는 왜 가려고 그랬을까? 왜 귀 잘려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막 발작을 하는데 2월 달에도 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알아래 안 된다라고 생각해. 자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 생내미 병원에 가든지 근데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비싸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군대 갈래라고 얘기했는 거는 군대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의 목적은 구검이었어요. 구검. 내 생활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흐의 대단한 어떤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옛날 그 시절에서는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은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보상은 정신적이 되었든 육체적이 되었든 갚아야 돼요. 그 뭐냐? 육체적으로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광기라는 것으로 나는 벌써 한 방 막은 거예요. 인주리를 받았어요. 자기가 선택했지만. 왜냐하면 보리나주에서 내가 수도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이제 미술을 그릴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예술로 그런 사람들을 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런 길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광기가 생긴 거예요. 이때 광기라는 것은 발작하는 광기가 아니라 내 몸에 흐르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신내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를로 뽕띠가 이야기하는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시지각이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림이 나가는 거예요. 일필휘지 막 그리는 거예요. 20-30분 그려요. 그러다 막 그러다 보면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성이 다시 작동해서 시각을 통해서 봐서 그걸 잠깐 고치고 다시 이레이저하고 다시 이렇게 고치는 작업, 에디션하는 이런 작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는 늘 느끼는 거죠. 늘 그걸 광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광기. 그건 누구한테 있느냐? 낭만주의 화가들한테는 다 있어요. 누가요? 몽티셀리. 이 양반은 완전히 알코올 죽는다 술 처먹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테나리 제다나를 그렸던 반데르 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데르 후스가 파테나리라고 플랑드르 1460년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광기로 자기가 그림을 한스 멤링이라든지 얀바네이크보다 못 그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광기, 고야, 베토벤, 낭만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건 누구한테서 나오는? 쇼펜하우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염세주의. 이게 어떤 세기 말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문학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전체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 광기에 대해서 이 고흐는 광기가 그렇게 자기를 자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광기가 있는 사람을 결국은 구금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구금을 시킨다라는 것은 초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위브멘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짜라투스트라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에 됐을 때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일어난다는 신이 없는 거죠. 내가 있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니체는 또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하나를 내가 해야 하면 다른 기관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너무 섬찟한 게 고흐는 지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태호한테 그래 얘기합니다. 내가 귀를 자름으로 인해서 내 눈이 밝아졌다. 처음에 들을 때 참 이상해요. 근데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거는 정답은 없잖아요. 누가 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롯이 고흐의 몫이라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 귀를 자르고 그걸 갖다 그냥 했으면 되는데 이건 말이 많잖아요. 무슨 그건 다 믿을 필요 없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고갱이 자른들 누가 자른들 뭐 위협을 느끼든 그건 뭔 중요해요. 고흐가 귀를 잘랐다는 거죠. 그 자르고 누구한테 줬냐면 사창가한테 줘. 사창가는 의미가 자기하고 동급이에요. 시인, 문학가, 예술가,
창녀는 같은 동급에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냥 고이 놔두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동네방네 댕기면서 경찰 불러가지고 이 사람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때 액팅아웃 한 게 뭐였느냐? 액팅아웃을. 왜 액팅아웃을 했느냐, 이 사람이. 척두역 발작 가지고는 그래 안 돼. 척두역 발작은 그냥 발작만 하지 귀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피해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고흐가 논문에는 저번 주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한 50%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은 논문 중에서 얼마나 연구가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으니까 편지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의사 내용에 찰스 레이라는 애는 그 레이라는 박사는 귀 잘린 것을 본 의사예요. 그리고 닥터 가셔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척두역 발작했으니까 디지탈리스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때는 정신과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측할 뿐인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하튼 뭔가 피해망상은 왔어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왜 그러냐? 자기의 유토피아에 있어요. 고흐가 고갱이 자기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와서 너 내 말 들어. 추정해. 너는 내 제자야. 그래 그림이 나오는데 보면은 고갱스러운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주구장창. 자기를 다 던진 거죠. 그 자기를 모셨죠.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얘는 알랑알랑 그래요. 그러니까 고갱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오면서 나는 떠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떠날 생각을 했어요. 왜? 지 유토피아는, 고흐의 유토피아는 일본 앤더 전통예술 이걸 찾으려고 했고, 고갱은 원시예요. 원시로 들어가서 자기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랬다. 야는 어차피 저쪽으로 타이티로 가려고 마음 먹었던 애예요. 그때 학원. 왜냐하면 얘가 퐁다방에 있었을 때에 88년 2월 달부터 88년 10월 달까지 주구장창 거기에서 그림만 그렸어요. 그때 그렸던 게 이제 에밀 베나라부터 온 동네 다 납입하란 폴랑숑부터. 그래서 제가 드레프스 사건 생기고 난 뒤에 폴랑숑 같은 애들은 뭐냐면 아카데미 차렸잖아요. 줄리앙 아카데미 이런 거 같이. 그 걔들은 별로 그림에 대해서 그게 없었어요. 그 상징이 납입하는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에밀 베르나르처럼 그렇게 그리고, 걔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나르 같은, 모리스 드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화라든지 이런 상징주의가 있는데, 더 샤반느처럼. 근데 뭐 모리스 드니는 종교가 있나? 그게 아무것도 그냥 주구장창 마르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죠. 색감, 누구? 포비즘처럼. 앙리 마티스보다는 조금 연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갖다가 많이 우리한테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지은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고갱이 저는 굉장히 칼라냐 선이냐라고 봤을 때 저도 집사람하고 칼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선이더라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론 선도 있고 칼라도 있죠. 그렇지만 더 강한 게 고흐하고 비교했을 때는 고흐는 칼라. 이 칼라가 이 사람은 늘 이 배색에 대한 어떤 그런 색깔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하물며 그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했다가 노란색 칠하는 자체가 옐로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이프러스를 그릴 때에 생레미에서만 나오는 사이프러스하고 올리브는 생명의 활달한 어떤 그런 자기의 에너지의 어떤 그런 분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밭을 요래 그립니다. 자, 요것도 밀밭입니다.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계가 딱 나와요. 근데 요 그림을 자크 다비드가 그립니다. 자크 다비드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괜찮게 생활하다가 감옥서 들어가죠. 자기가 정원을 그려요. 그걸 본 것 같아요. 자크 다비드라는 것이 신고전주의 화가.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울타리가 있고요. 이게 생레미 병원. 생레미 병원에서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좋고 자기의 그것도 좋지만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만 보는 거죠. 이 밀밭을. 근데 이때 밀밭하고 아르레 밀밭하고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컬러도 다르고 굉장히 어떻죠? 조화나 균형이 별로 없잖아요. 정경, 후경, 배경이 별로 없잖아요. 뭐로 갔죠? 뷰 포인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여기 하나하나 보세요. 촉수처럼 보이고 막, 그래도 여기는 꽃을 좀 그렸지만 대부분 다 이 그린 컬러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때가 4, 5월이 레미에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아롤에서 이제 생레미로 오기 전까지는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때도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레미 와서 120점 그렸고요.
알을에서 귀 잘려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주구장창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제일 생각났던 사람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룰랭 부인. 그 유람을 흔드는 그 버전을 다 그려요. 초창기에 알을에서 그리고 있고 난 뒤에 이제 버전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모사를 함부로 안 해요. 모사도 고갱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다, 고흐가. 왜냐하면 얘는 매일 앉아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게 밀레, 도비니, 알퐁스 도테 이런 애들 좋아하는데 나는 네가 알다시피 지 친구 셰퍼네크한테 나는 더가하고 앵그르하고 세잔 좋아하지 않냐. 근데 얘 보고 자꾸 이걸 하자 하면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림적으로 안 맞을 때는 사람의 성향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유미주의자의 특징은 이 화가들이 굉장히 댄디즘이 강해요. 이렇게 만해처럼 똑같아요. 옷 잘 입고. 이렇게 조금 모리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약간 something special을 할 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댄디즘이잖아요. 그 대표의 효시가 만해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신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블랑슈라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로트렉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자 주인하고 남편은 이제 편집 사장이고 다 something 스페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나라부터 시작해서 비아라, 팔렉스, 발라돈 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갱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댄디즘, 로트렉도 굉장히 신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흐는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의 정말로 꼴통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진짜 하나의 범죄도 저지를 수 없는, 그러나 창녀는 도와줘야 되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것은 해결해야 되는 그 얘기를 해요. 그거에 제일 꼬드기를 많이 한 사람이 에밀 베르나르가 그걸 유도를 했어요. 여하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또 희한한 거는 그 주구장창 많은 것 중에 고갱은 고흐의 자화상을 그려줘요. 자화상이 아니라 초상화를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흐는 고갱 그림이 없어요. 기껏해서 하나 딱 그린 게 뭐를 그렸어요? 의사밖에 안 그렸잖아요. 그것도 지의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불쌍하고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상징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신은 그리면 안 되잖아요. 승상파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왕이라고 봐요. 왕처럼 대접했어요. 이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고, 고흐는 자기가 고갱을 맞이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기 동생한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 정도, 나를 알리는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콜로니를 이끌어가면, 집단을 이끌어가면 나는 거기서 회개도 하고 뭐 등등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 뭐 뮤린파부터 시작해 여러 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쪽에 있는 무슨 뭐 헤이그파도 있고, 저쪽에 앙크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뭐 그런 그림들 뭐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그린 거, 파울 베크도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리파도 그렇듯이 이런 콜로니를 형성하고 싶단 말이에요. 집단을. 그런 거에 내가 한번 던지겠다라고 하고 그 노란 집을, 그건 산 것 같아. 그러고 보여. 이 노란 집을 그대로 후배 화가한테 주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고갱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암시를 주니까 이 사람의 삶의 본질인 표현인 옐로우 하우스가 없어진다라는 건 그 유토피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액팅아웃 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망상적으로.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아럴에 있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고갱스럽잖아요. 상징주의적으로, 유미적으로 이미지화가 됩니다. 이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아럴의 그거는 정경, 후경, 배경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풍경의 느낌이 들고, 이미지가 모티브를 통해서 이거는 농부가 추수를 하네라는 거였지만, 모티브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의 안에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상징주의라는 거예요. 유추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벌써 이미 알게 모르게 고흐도 그 광기에서 이 광기를 해결하는 게 구금인데, 구금을 자기가 하게 되면은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력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예술에 전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구금을 택한 거예요. 생내임에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자기를 옥죄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있고 창작의 고통과 함께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이 저는 레미에서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광기가 아까 아르레에 있었던 후반기에 있었던 고갱하고의 광기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미적 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창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이 광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촉발시킨 사람이 저는 고갱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사이프러스가 있습니다. 레미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게 알피오 산맥, and 사이프러스, 올리브. 이 대표적입니다. 항상 레미에서 그릴 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일본에서 저번에 전시할 때 사이프러스 나무 전시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언제 했느냐? 89년도 6월달에 다 그립니다. 이때. 밀밭하고 대부분 다. 자, 이건 올리브 덤플처럼 보이죠. 하늘도 그려봅니다.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만 전체 조화로운 의미에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르레스의 밀밭하고는 종류가 다른 인간. 왜냐하면 지평선의 어떤 연결선 등등 구획, 비례, 조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광기가 새로운 미적 개념을 이 사람은 탈바꿈하지 않았냐. 그걸 형태적 파괴, 창조적 파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명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르이 아니라 레미죠. 밀밭입니다. 밀밭은 영어로 윗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완전히 다르죠, 그죠? 더 들어가요. 쫙. 나비, 곤충 등등. 이 사람이 나비를 좋아하고 뭐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이런 거 안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포니즘이 있었던 그런 꽃병이나 이런 데 이런 게 많아요. 그걸 차용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린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추적 의미에서 상징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그루터기도 아까 전에 있는 그루터기가 완전히 다른 쪽의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그죠? 점차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이제. 요거는 생레미에서 나오죠, 5월달에. 그때 이제 생레미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번 또 발적을 한다 합니다. 1월달에 한 번 하고 12월달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가자 싶어서 이제 치료 가시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1월달에 나올 때 요때 이제 테오가 애를 놓죠. 출산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나무로, 알몬드 나무로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이미 오베르에서 5월달에 가니까 7월달에니까 오베르에 있었을 때죠. 이때는 색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생레미에서의 힘, 에너지, 광기의 새로운 미적 표현이 힘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컬러도 빠지고 전체적인 형태도 굉장히 온순해지는, 뭔가 휘몰아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베이컨 그림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베이컨 그림은 생레미 그림이라 그러면 지금은 힘이 굉장히 빠져있는, 마지막에 앙리 마티스가 나중에 커팅아웃을 하는 정도의, 이 사람이 아팠나? 라고 할 정도의.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나갔을 때 그리 아프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기의 피난처나 보상 방법이 구금이었는데, 그 구금에서 풀려버린 거죠. 초인에서 나오는 위브맨 씨가 나오면서 바깥쪽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의 인간으로 돌아왔다. 초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범인이 되어서 오베르 수아제에서 이 사람, 이 그림이 나온다. 이때 암시를 합니다. 그렇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바라보는 이거는 조화로움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적인 생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거는 아르레스의 어떤 그런 풍경과 밀밭하고 상당히 가깝고, 단지 달랐던 것은 하늘의 색깔 자체가 옛날에 스테리 나이트에서 보는 것 같이 굉장히 푸른 색깔이 있다. 그게 조금 이게 뭔가 암시하는, 굳이 뭐 지금 우리는 다 아니까 암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죽음이냐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 보면 까마귀가 날고, 까마귀는 이제 어떻든 흉조니까 뭐 사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어떤 이 그림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때 결론이 났으니까 그걸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오베르 슈아제에서 가시에 만나서 등등 이제 약도 먹고 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초인의 느낌에 자유로움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화가의 느낌에서 조금 온화한, 그렇지만 발작의 어떤 그런 느낌들은 계속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요런 것까지 왔는데, 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라 하기도 하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마지막인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사람이 총을 맞았다는 거죠. 자, 총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총을 쐈고 누가 쐈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총을 맞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총을 맞으면 우리는 살려고 하죠. 근데 자기는 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총 맞았는 건 뭐 그쪽에서는 전쟁도 1870년대 보불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총상에 대해서는 프랑스도 일강이 있는 나라예요. 그 병원도 굉장히 좋아요. 의료시설도 좋고. 그런 나라에서 지가 그냥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박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런 건 전부 다 루머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이래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죽었을까? 자, 그거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초상화입니다. 자화상이죠. 그 자화상은 3부에서 하고 오늘은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걸로 끝내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히든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내면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창은 눈에서 나오는데 눈을 보시면 됩니다. 자화상을 볼 때. 내를 응시할 것이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그림은 전부 다 잠깐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87년도 그림. 그랬다가 아시죠? 프란스 베이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스 베이컨은 아무나 못 살아는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네, 그랬습니다.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이 사람이 아롤에 왔습니다. 이제 딱 와서 아우 할 거야. 항상 뭐 이게 캠퍼스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미친 사람이 아니죠. 자, 이게 가지고 있던 요거하고 팔레트를 가지고 이제 두 개 찍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생냄이 들어가서 발작하고 난 뒤에 88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 찍었던 첫 번째 작품 그거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무튼 팔레트가 요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요때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의기에 차 있죠. 눈은 항상 고의 그 눈은 제가 보니까 정면으로 보는 눈이 있고 약간 불안한데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요게 그래요. 요거는 조금 보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제일 이거는 이제 베르나르가 그랬던 고갱이고 아무튼 이거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자기가 이제 갖다 바쳤던 수도승처럼 머리 깎고 옛날에 일본처럼 왕이요라고 이제 자기는 수도 원장한테 이제 이렇게 헌정하는 거죠. 귀 잘린 거고 요 그림 황토색이고 이 사람 자체가 그 당시에 생레미에서 발작 아웃하고 난 뒤에 생레미에서 9월달에 그린 그림이에요. 보면 눈이 보는 것 같은데 안 봐요.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나중에 있겠는데 그거는 3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